네, 시면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9% 하락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0.58% 하락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판 물량들을 보면은 또 이제 9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이런 흐름 안에서도 또 강한 종목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심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면상한가 함께 하시면서 그 중요 포인트들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일정 어땠는지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당국에서 잠깐 좀 제가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당국은 손 안 대고 코프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금 계엄령 이후에 급락을 하니까 이제 정부에 나서가지고 다들 이제 우리가 정부가 방어를 했다라는 평가를 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평가를 하기를 기관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번 증시가 많이 회복을 해서 올라왔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제가 그거 보고서 저건 좀 너무 웃긴데?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2장인데요. 연기금의 추이입니다. 최근 연기금이 증시를 들어 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표현은 뭐냐면 올해 연기금의 매수 추이인데요. 보게 되면 8월 5일 날 엔캐리 사태 때 그 이후부터 연기금은 조금 들어오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사실은 이번이 아니고 10월 달 오션 만기 이후부터 들어왔고, 특히 저번 달부터 매수 금액을 꽤나 키웠는데 이번에 뭔가 연기금이 이런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원래 사왔던 것들을 사왔고 원래 샀던 금액만큼만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정확하게 8월 5일부터의 추이인데요.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하나도 없죠. 10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저번 달부터 해서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고 이번에 조금 올라간 정도인 건데, 실제로 그거를 잠깐 차트까지 보여드리면 기관들이 많이 샀다라고 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기관 자체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 연기금 자체도 이전 수준 정도만 사왔던 것뿐이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증시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언론 플레이를 너무 믿지 마시고, 지금 정부는 구두 개입 정도만 하고 있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에서도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결국 유동성을 풀기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 자체는 기존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크게 뭐를 안 한 것이고 구두 개입만 한 건데 성과만 자기네가 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많이 팔았죠. 결국 외국인이 다시 안 팔기 시작했을 때 그때 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를 때 연기금은 매수를 강하게 하지는 않고 항상 떨어질 때만 좀 싸게 사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은 하지만 뭐 우리 증시를 살렸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좀 과대 해석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했는데 대한민국은 산타가 안 오나 봅니다. 보면은 미국과 최근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늘 기사 보니까 수영복 산타 랠리를 하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수영복 산타 랠리? 네, 수영복을 입고 호주 아닙니까, 호주?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호주는 지금 따뜻할 거고요. 그쵸. 지금 현재 이제 헝가리 추운데 이제 수영복을 입고 이제 산타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이 오늘 봤는데, 그래서 뭐 이쪽으로 이제 미국과 시장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고, 브로드컴에 의해서 그다음에 반도체주 랠리를 나오고 있고, 테슬라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오늘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면서 산타 랠리는커녕 보합 시세만 나와도 좋은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또 2차 전지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눈을 이제 뭐 답답한 심정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4조 4천억을 한 달 동안 팔았는데, 기관이 5조 4천억을 샀고, 그 중에 이제 기타 법인 뭐 1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도 한 2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 결코 녹록치 못하다.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산타 랠리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앞으로도 나와야 될 주식이 또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이제 한 다음 주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50억 이상의 양도세가 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산타레니는 고사하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 매도세가 받아내기 급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좀 연말까지 마음 비우시고 현금 받고 있으면 현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오늘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사실 이럴 때 산타랠리의 징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산타랠리는 고사하고 더 나올 이 매도 물량에 좀 대비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도 한 줄 평으로서 저도 뭐 계속적으로 영화 대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 오늘 영화 대사 준비했어요? 네, 저도 오늘 영화 대사 예. 네. 알아야 되는 걸 텐데. 하루쯤 쉬하기 좋은 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아, 드렸습니다. 네. 예. 어떤 대사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 2주 전이었죠. 그 2주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되고 나서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5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네. 주가를 다 지수는 다 전부 다 끌어올렸어요. 예. 끌어올렸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어제도 빠졌잖아요. 어제는 상승했죠. 코스닥은. 아, 음봉이지만 그렇게 예.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좀 쉬어가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쉬어가는 장 속에서 이게 쉬어가는 장인지 하락하는 장인지 하락하지만 하락하지 않는 듯한 하락하는 장. 반도체는 상승했고 일반 업종들은 빠지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오랜만에 상승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 분들이 아마 좀 좋은 흐름으로지 않을까. 야, 이제는 반도체가 올라오는구나 해서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또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은 반도체가 또 강하게 또 흐름으로서 몇 가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았던 장이기도 하고요. 오. 또 반도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재미가 없는 장이네. 웬만하면 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네. 됐거든요. 예. 그런 장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무덤덤하게 쉬어가도 되고 이제 앞으로는 상승장에서 남아있는 게 더 나올 수 있을 거니까는 기대를 하면서 예.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하루쯤 쉬어가기 좋은 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전제가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려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영화대사, 신세계 영화대사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요새 그래도 외국인이 뭐 계속 팔기는 했습니다. 사실 12월 들어서도 계속 매도가 거세긴 한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팔아버리니까 또 매니저님은 이 매도 물량을 보고 산타랠리는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신 건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매도 물량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뭐 FOMC 회의가 있고 또 네. 그다음에 BOJ 회의도 내일 모레 있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뭐 PPI 지수, CPI 지수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PPI 지수, CPI 지수가 2%대에서 이제 멈춰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잠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거의 10%대에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안정세를 거치고 있는데 약간은 크로스되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 금리 때문에 그렇고 금리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느냐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의 어떤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금리가 지금 현재 4%대 우리나라보다 1.5% 정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코인을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소득이 그러니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자산이 늘면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만큼 투자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최근에의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유발된 어떤 물가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지금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끝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제 뭐 코인의 수도로 만들고 뭐 어떤 그런 얘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도 이제 뭐 3%를 넘어서더라도 4%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는 않을 거다. 코인 시세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조정이 거치면 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안정을 거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이제 요게 그 BOJ라든가 이제 요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미국과 더불어 지금 현재 이제 FOMC는 거의 뭐 90%, 98%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N달러가 지금 현재 보면은 153엔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달에 보면은 145엔대까지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나면서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현재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마 150엔대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말이 많은데 현재 이 스프레드가 뭐 이제 채권 미국 국채랑 일본 2년 국채 스프레드 상태에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스프레드 상태에서는 금리를 안 하는 걸로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충격파는 이미 한번 10월 달에 겪었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별로 ETF 관련해서 한번 우리 수급을 보면은 ETF 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과 더불어 개인들이 지금 현재 ETF 코스피 매수로 전환했고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은 지금 현재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관이 최근에 ETF 매수는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선물 주체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하방 미팅이 아니고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제 선물을 매도했으면 또 많이 하락할 텐데 지금 현재 개인들이 의외로 선물을 보합 시세이고 기관도 선물을 팔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말부터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방 미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없는 상황에서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고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반복되는 박스권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저렇게 선물을 산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선물, 현물 따로 있듯이 선물만큼 현물도 사고 있지는 않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선물을 매수하고 주식을 팔고 이렇게 스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식을 팔고 선물. 그러니까 이게 베이시스가 늘어나면 뭐 네. 이런 형태가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고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베이시스가 좁아지면 주식을 또 이제 반대로 뭐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방향에서 이제 선물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매수냐 연계하지 않는 매매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현재 상황은 다행인 거는 이제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주식도 팔면서 선물도 팔면서 하방으로 베팅했을 때 어떤 한때는 1년에 한두 번은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반대 포지션을 기관들이 잡았을 때는 이제 싸움에 의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점을 맞추는데 그러더라도 1년에 한 번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5만 개씩, 7만 개씩 팔고 주식을 계속 팔 때는 코스피 지수가 한 200포인트 이상 빠질 때가 많았는데 현재 상황 그럴 일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댓글을 보니까 이제 산타나가 오다가 계엄령 때문에 깜짝 놀라서 안 오고 있다.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얘기. 미국과 또 유럽으로 가고 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일본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그런지 채팅창에서 이제 최외경님께서는 아까 댓글에 주식이 재미없어짐 이렇게 또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희님께서도 주식아 재밌어져라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요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 재밌어야 저희 보는 방송도 사실 재밌어지고 뭐 그런 건데 저희 시민상학과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주식은 재미없지만 방송은 최대한 재밌게 해보자는 게 저희 또 모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이렇게 말해놓고 주식이 재미없는 이유 첫 번째. 2차 전지 트럼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자, 여기에 이제 보조금 폐지 그리고 지원 축소,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오늘 2차 전지가 제대로 직격탄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IRA 그렇게 쉽게 없애지는 못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이렇다면 또 빨리 없어져서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IRA 폐지 이렇게 빨리 될 확률이 없지 않나요? 근데 현재는? 사실 뭐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지만 그쵸. 뭐 지금까지의 전망상으로는 사실은 없애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거고요.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면 캘리포니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한테 보조금은 자기네가 주겠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지가 나올 것 같고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뉴스에 의해서 종목들이 좀 등락이 계속 좀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것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어저께 밤 사이에 나왔던 재료가 됩니다. 트럼프 팀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다가 관세를 부과한 후에 그러니까 먼저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들과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아직 트럼프가 정확하게 발표를 한 건 아니고 로이터에서 인수팀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한 번 더 보도를 한 건데요.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로이터가 기사를 썼는데 그게 한 번 더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그래봐야 일주일 전 저번 주인데요. 저번 주에는 이런 게 올라왔었죠. 국내에서 이제 SNE 쪽에서 이제 그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을 하기를 1, 2년 내에 보조금 축소를 못할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 당시에 또 배터리 관련 종목이 올라갔단 말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머스크조차도 전기차 보조금 없애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면 결국은 테슬라만 더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뭔가 적극적으로 더 이런 액션에 더 취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물론 머스크와 그다음에 트럼프 둘 다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라서 질러놓고 협상하기 위한 액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질러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위아래 흔들고 올라가면 악재가 나와 떨어지고 또 내려가면 하면 또 다시 너무 내려갔나 하면 또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위아래에서 흔드는 상황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배터리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증시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LG엔솔은 그나마 좀 버텨주긴 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빠져서 마이너스 3.9%대를 기록을 했고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세게 올라왔다가 그 올라왔던 것만큼 내려가는 결국 아직 37만 원대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 라인대는 깨지 않으면서 버텨준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그래도 LG엔솔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문제가 됐죠. 오늘 포스코 퓨처엔도 신저가를 결국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결국은 또 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한 번 더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 인버스는 또다시 고가 라인대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지금 저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인버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2차전 ETF가 다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럴 정도로 지금 2차전지가 안 좋고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다 모두 끌고 내려갔던 역할을 했는데 최근 모습 보게 되면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항상 2차전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엔도 마찬가지였었고 항상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자에서 급락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이렇게 항상 양봉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신저가 이후에는 올라갔던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제 내일은 좀 그나마 단기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전과 다르게 수급상향 속에서 외국인들이 안 샀다는 겁니다. 보통 빠질 때 외국인이 사고 다음날 한번 올리던 게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팔고 나간 거라서 일단은 단기 반등이 나와도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최소한 올해보다는 내년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진짜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도하는지 트럼프 관련된 리스크가 이제는 확정적으로 되면서 결국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결론만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그다음 정부에 대한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리스크 완화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1월 20일 전후로 해서 바닥이 잡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는 시기 1월 20 그때부터 이제 바닥이 확실히 좀 결정이 되는지 아니면 더 내려가는지 여부에 대한 건 2차 전지가 그때 좀 결정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김웅태 매니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근데 우리가 뭐 9월부터 이제 미국 대선 관련주 해가지고 막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2차 전지는 트럼프 당선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나온 이 악재 때문에 2달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쭉 빠져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반영이 되기보다는 일단은 선반영을 해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 절차가 들어가면은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 나올 때마다 네, 계속 나올 빠질 때마다 거다. 빠질 것 같습니다. 아. 올리는 척하고 빠지고 올리는 척하고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올리려고 했던 기준은 뭐냐면은 네. LG엔솔이 이제 테슬라에게 4680 배터리를 이제 하겠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올라오는 기대감을 얻었지만 결국은 보조금이 또 안 되겠다라는 네. 또 떨어뜨리고 또 이제 실적이 계속 적자를 나고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에코플, 에코프로비엠이 적자 폭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올리면서 올리는 척하면서 또 한번 악재 뉴스에 또 한번 빠지고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그 시기보다도 더 빠지는 모습인데 아마 내년 1월 20일 날 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아마 이 보조금을 폐지하는 절차 수준을 밟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악재적으로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배터리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는 저도 앞서 이가람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좀 동의한데 일단은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관세를 25% 부과를 했었어요. 네. 중국이랑 했는데 지금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중국 때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방국하고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지난 1기 때도 그 25%를 면세를 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동맹국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상을 했을 때는 관세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면제 또는 또 덜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슈로만은 아직은 악재로 받아들여서 시장을 깨지고 있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협상 테이블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피해가자. 그래서 차라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비중을 줄이던가 아니면 비중을 줄여요? 네 줄여서 가져가던가. 손절까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비중으로서 기다리면 다른 종목으로 살 수 있거든요. 예. 저도 반도체도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11월 달에 반도체를 샀잖아요. 맞아요. 제가 추가 매수를 절대 안 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사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낫지. 근데 결국에는 거의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비중을 줄여놓고 그 현금으로서 다른 섹터를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는 게 또 네.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은 2차 전지 주가 회복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조기준 매니저님, 우리 긍정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그때그때 조금씩 반등을 했던 거는 뭐 노스볼트의 파산도 있었고 유럽에서 뭐 내년부터 좀 전기차를 늘릴 수 있다 뭐 다양한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우리가 전기차 보면요. 미국 시장만 봐야 됩니까? 유럽 시장 같은 데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안 봐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갑자기 긍정적으로 보자고 해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저라도 긍정적인 의견 제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제 오늘 네. 이제 테슬라가 보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너무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테슬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에서 테슬라를 지원했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조금을 없애겠어? 라고 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많은 희망 고문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보조금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맞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부터 일단은 IRA 관련해서 보조금은 폐지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가 공약을 한 거예요. IRA 보조금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갑자기 뭐 보조금 없애지 않겠다라고 할 일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원, 이제 상원이든 하원이든 공화당 지역구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공장이 있기 때문에 못 없을 거다. 뭐 이런 희망 고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그거는 1월 20일 날 되고 나서 서로 이제 의견 충돌하면서 없앨 수도 모르겠지만 1월 20일까지 주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악재의 주식은 거덜나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최근에 올라왔던 게 노스폴트의 파산이 우리 그 2차 전지를 갑자기 상승시켰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급업체가 하나 줄어들므로써 줄어들었는데 지금 테슬라는 지금 이제 보조금을 없애겠다라는 거는 미국에도 보면 8개의 중소 벤처의 전기차 회사가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많이 하는 루시드라든가 리콜라라든가 리비안이라든가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나머지 뭐 카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합집산하고 도산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면 이제 거의 뭐 군계 일학이었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기술력이라든가 가격 측면에서 또 보조금의 힘을 얻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조금을 없앰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부각시킴으로써 도태되게끔 따라오는 후발주자를 짓누르는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20일 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올 거고 막상 상원이든 하원이든 이제 그런 공장에서 반대를 하고 캘리포니아 하더라도 현재 이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노스볼트가 업황이 좋았으면 파산할 이유가 물론 이제 수율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네 그렇겠지만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삼성 SDI도 수혜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데 바로 수혜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참 후 내년, 내후년, 2, 3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리비안이라든가 니콜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합병을 하고 회사가 팔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까지는 2차 전지는 쳐다보지 않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1월 말까지는 2차 전지를 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야 될 종목은 있겠죠.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현금 확보를 하면서 약간의 반등, 아까 얘기했던 김용태 매니저가 얘기했던 올라오다가도 또 두들겨 맞고 올라오다가도 두드러지 게임처럼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기관 외국인이 좀 사면서 올라오겠지만은 또다시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하면 또 빠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4분기까지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실적도 나쁘기 때문에 실적만 좋으면 무조건 이런 악재는 이겨낼 수 있지만 지금 캐즘 때문에 절 팔리고 있는 전기차 문제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어떤 판을 뒤집는 게 나올 거면 전고체가 나오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고체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화재 위험이라든지 전고체로 바꿈으로써 거리가 늘므로써 중간에 충전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해소하게끔 된다고 하면 이제 전기차의 어떤 새로운 제2의 화랑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이 좀 전반적으로 오늘 좀 다 통일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관한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은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날 미국 시장은 뭐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다 급등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됐다라고 이제 오늘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루시드가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실제 차트를 보게 되면 올라간 차트가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루시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올라온 걸까요? 네, 지금 근데 뭐 테슬라만 봐도 사실 그렇죠. 올랐다고 보기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주가 물론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가 잘 팔려서 올라가면 모를까. 전기차가 잘 팔려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거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됐고 거기서 또 자율주행 쪽이 굉장히 세게 붙어있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간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만 단체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내려갔고 다 빠진 상태였거든요. 결국은 테슬라가 올라간 것도 뭐 자율주행도 이렇게 결국은 소스인 것뿐인 거고 아직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거 앞두고서 옵션 거래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증권사들도 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목표가가 올려서 400달러입니다. 지금 또 올라와서 지금 478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어저께 웨드부시가 올라서 500달러 넘어가 있지만 그들조차도 올리면서 하는 얘기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 올린다라는 거였었고 이제는 휴머노이드까지 보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테슬라가 올라간 거라 이거는 2차 전지와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2차 전지가 돌아서려면 전기차 판매량이 진짜 좀 올라주는 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가 진짜 찐반등인 것 같고 일단 2차 전지 대부분이 다 공장도 멈춰져 있고 감산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영업이익들이 다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는 거는 삼성전자를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그 시기에 감산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플러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주가가 올라왔다. 그거 본다면 결국 2차 전지도 내년도에 재무적으로 판매량보다 일단 감산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플러스를 다시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은 그걸 주가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그 적어도 바닥은 다지고 다시 이제 반등은 좀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업체들 좀 전반적으로도 내년에 좀 이제 뼈를 깎는 고통들을 시행을 해야
이제 재무적으로 반영이 되고 주가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종목으로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에 대한 의견을 고수하시는 걸로. 네, 일단은 없고요. 잠깐 뭐 에코프로를 조금 본다면은 네. 에코프로가 매출액이 지난 22년도에 대한 매출액이 조 단위였거든요. 7조 단위로 올라왔는데 올해 매출액이 1조에서 지금 5천억 규모로 나왔다는 거죠. 연간 매출액이 19년도에 7천억 부분이었는데 아마 올해 마지막 매출액이 연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차트를 봤는데 19년도에 대한 차트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58만 원까지 가면 58배고 지금으로 돼도 11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에코프로 BM이 매출 규모로서 주가를 반영해서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사고 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안 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그래도 뭐 종목은 있습니까? 네, 종목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2차 전지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지금 현재 사륙 원통형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사륙 원통형 관련 시장이 열렸을 때 지금 12월부터 양산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할 거고 테슬라 양으로 해서 탑캡 어셈블리를 이제 성우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우가 탑캡 어셈블리인데 이제 사륙 원통형은 위아래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음극 집전판, 막 양극 집전판 그래서 위아래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2,300억 영업이 나왔는데 올해는 좀 그러니까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성우를 살펴보신다고 하면 이 주식은 이제 그런 원통형 시장의 어떤 개화에 의해서 실적이 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나노팀이라는 주식을 보시면 이제 아이오닉 9의 개필 관련해서 이제 열폭주 차단 패드를 개필러를 납품을 하는데 요게 지금 현재 하나당 뭐 거의 5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에 뭐 5만 원 정도 10배 이상 가격이 비싼 거를 납품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오닉 9 외에도 GV90, 그러니까 아이오닉 9도 이제 전기차인데 GV90도 전기차인가 봐요. 그래서 GV90에도 아마 납품을 할 거다. 생산 지금 이제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고급 사양에다가 이제 개필러를 납품하고 있는데 나노팀이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가 스페이스X에다가 이제 X상형 그쵸. 이런 이제 냉각 소재를 납품을 테스트했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와 더불어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가장 고사양의 2mm 두께로 이제 1500도시에서 20분 동안 지연할 수 있는 그런 개필러를 납품한다라고 하면 BMW라든가 이제 덴소 풍성을 통해서 일본 차에도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차들이 우리도 달라고 그 50만 원 비싼 제품을 지금 현재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노팀 같은 이런 부품단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우와 나노팀,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조기준 매니저가 딱 집어줬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탑픽 말할 때마다 항상 천정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SKC입니다. 결국 2차전지 하나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2차전지가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이 섹터 안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SKC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나왔을 때도 2차전지 관련 얘기했을 때 SKC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뭔가 좀 글라스코어 기판 관련해서 조금 더 나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브로드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도 한 번 더 글라스코어 기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네, 결국 글라스코어 기판 쪽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은 맞고 SKC의 자회사 SK 에솔리스의 상황 자체도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게 조금씩 보이고 있으니까 네. 뭔가 보신다면 SKC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2차전지 종목 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LNF는 다른 종목들은 우수수 떨어졌는데 그나마 조금 버텨줬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네. 이유는 아무래도 좀 테슬라 밸류체인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최근에 이유가 좀 붙긴 했는데 여기도 오늘 소개가 안 되었다라는 거는 조금 현재 포지션이 불리해졌나요, 많이? 그런 건 아닌데요. 얘네가 네.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LG엔솔과 LNF가 먼저 올라가야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수급도 그렇고 뭔가 상황상
지금 바로 뭔가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LG엔솔과 LNF는 소개를 안 해드린 건데 네. 네, 결국은 내년도로 봤을 때 가장 빨리 재무적으로 플러스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 LG엔솔과 LNF가 네. 항상 IR 때마다 말을 하고 있다는 점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두 기업이 가장 빨리 돌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2차 전지 미국의 이 배터리 소재 관세 검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2차 전지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9일 민주당이 일단은 좀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서 직접 여기에서 좀 빠르면 올해 안에 이 상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금투세 폐지, 금투세라는 리스크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 마냥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증시에는 좋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마냥 좋게 볼 수만은 없는 이 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토론회를 가져갈 텐데, 자, 일단 조기준 매니저님, 이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투세 폐지 때만큼이나 이 상법 개정안 이야기도 시장에 임팩트를 많이 좀 줄 것 같으신가요? 뭐 임팩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이제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네. 거의 되는 분위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세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이사 충실의 의무,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라는 세 가지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이사가 이제 주주회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시 고발 대상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런 악재와 더불어 감사위원 또 분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임 단계부터 이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고, 이제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하고, 그다음 집중 투표제를 하면 2인 이상의 선임 시 이제 1주당 뭐 이렇게 이사수를 부여한다, 의결권을 부여하는 걸로 하면 이제 이렇게 이사 충실 의무면 수시 고발 대상에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위원 분리 또면 지분 쪼개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의결권 행사로 이제 경영권이 이제 위태할 수도 있고, 또 하나 헤지펀드나 외국 자본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횡포 전행, 그러니까 소액 주주를 무시하고 그냥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함부로 못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또 적대적인 M&A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소송을 남발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맞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게 이제 시행되고 나서는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큰 M&A,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성장할 때 어떤 M&A를 하면서 커가야 되는데, 자금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만 쌓아놓고 이제 네. 배당만 늘리다 보면 기업이 어느 정도 사업이라는 게 뭐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쵸. 이제 그런 걸림돌,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느 정도 정충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확대해서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의무 확대지만 시행령으로 좀 축소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대주주들만,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제 오늘 이제 많이 올라왔던 지주회사들이 올라왔던 게, 보면은 이제 지주회사들은 실제적으로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거든요.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저렴하게 거래돼야지 이제 상속하고 세금도 적게 내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세금을 적게 내다 보면 주주가치 제고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집중 투표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하나가 헤지펀드가 사서 이제 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업을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주회사들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좋은 점이 더 부각되는 쪽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우리가 사실 시장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장이 막 안 좋을 때는 막 명확하게 이유는 아니지만 이 금투세를 가지고 시장이 좀 못 올라가는 게 사실 어디선가 보이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19일에 이제 상법 개정 토론회가 있을 때,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뭐
상법 개정을 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뭐 다양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 내용 자체가 조금씩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예. 그 다음에 19일날 뭐 저거 토론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결론이 나오는 상황도 그렇죠. 아니고, 그 다음에 개최를 하는 주최자가 국민의힘이 아닌 지금 이걸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곳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회의 제 개인적 생각은 네. 저게 의미가 있나? 왜냐면 어차피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향해서 가는 토론회인데 그렇죠. 아마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법 개정안 전 좋게는 보거든요. 좋게는 보는데 예. 좀 바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기한시키게 됐을 경우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법인상에서 봤을 때 상장이 되어져 있는 법인에 한정화에 한다면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 네. 결국 사모펀드들은 상장한 종목들이 아닌 비상장 종목을 노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비상장 종목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상법 개정 통과되고 나서 이 사모펀드들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비상장에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비상장은 아닌 상장이 되어져 있는 법인으로 한정을 한다면 조금 더 좀 우려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지금 뭔가 재계에서의 말하고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좀 한정되는 뭔가 좀 규정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걸 했을 경우에 과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들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나? 예. 라는 것부터 뭔가 좀 많은 내용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채팅 하나만 읽어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소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시장은 재미없어도 저희 방송을 재밌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대감을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춘소님께서 2차 전지의 상법 개정 호호 이렇게 하시더니 또 올려주신 게 개콘인 줄 알았더니 백분 토론이었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춘소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조금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태 매니저님, 그래서 오늘 이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지주사들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건 무슨 연결성입니까? 지주사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는 배당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배당. 네, 배당 정책이 네네네. 강화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기업에 대한 배당 성향을 좀 높이 평가를 하는 기업들을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기업에 대한 공정한 배당 분비를 위해서 개인 소액주주들이 많이들 참여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일반 모든 중소형 종목들에서 참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할 거면 배당을 주는 기업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예. 지주사들에 대한 이제 투심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배당주들에 대한 매력도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면은 이제 마감이 되는 시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잠깐이나 배당금을 노릴 수 있는 투자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배당락. 그렇죠. 그래서 배당락이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나오겠지만 이게 만약에 반대적으로서 악재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배당금만 노리고 또 매도해서 차익실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또 하락할 수 있는 경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는 상승하겠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런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놓지 않고 단순히 그냥 배당금만 노리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는 안 좋은 그러네요. 경향도 예. 리스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 여부도 그렇고 배당락일 여부도 그렇고 좀 네. 단기적으로 출렁출렁거릴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를 좀 해보는 입장인데 아까 네. 상법. 예. 상법이 물론 통과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예. 좋은 점만 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다 때문에 일장일단이에요. 그렇죠. 저는 기업의 입장으로서 좀 논의하면은 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라면 소액주주들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이수페타 앞서 이제 시청자분이 이수페타 씨처럼 뭐 갑작스럽게 인상자를 그쵸, 하면 예. 물론 그런 건 정말 악재적인 이제 내용들에서 기업에 예. 대한 악덕이겠지만은 비판받아 물론 마땅하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소액주주들에 대한 입장들이 어떤 반발로서 예.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소송 제기가 들어온다면은 제가 기업에 대한 오너로서 그냥 턱 까놓고 말하면은 더러워서 상장 안 한다. 그냥 해외로 간다. 그렇죠. 그냥 상패하고 그냥 해외로 가지 내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이거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히 그거 하나 트집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또 악재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기업에 두는 편은 좀 들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금투세도 사실 뭐 그렇지만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여차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들은 다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 일장일단이 좀 현재는 극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뭐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포퓰리즘적으로만 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주사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종목은 어디가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그러니까 지주사 중에 이제 PBR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자산이 PBR. 엄청나게 나는데도 뭐 10조 이상인데 뭐 1조 5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보면 이제 롯데쇼핑이 대부분이니까 롯데쇼핑 밑에는 물론 롯데 지주가 오늘 많이 올랐지만 롯데쇼핑 밑에 이제 롯데 그 뭐 극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쇼핑 때 그 롯데쇼핑부터 롯데마트 편의점부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롯데쇼핑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보면 시총이 지금 1조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이 과거에 뭐 50만 원 이렇게 거래됐던 주식이 지금 5만 원에 거래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싸게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와 신세계와 롯데쇼핑 중에 이제 롯데쇼핑이 지금 1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뭐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코스트코 홀세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라든가 엄청나게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빠지고 있고 물론 쿠팡이라는 주식도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롯데쇼핑이 상장했으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대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백종원의 이제 더본 뭐 상장이 있는데 거기랑 비슷하게 지금 현재 우리 대상도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10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7천억밖에 안 된다. 올해 지금 1,600억, 1,700억 영업이익, 작년에 1,200억, 기본적으로 1,500억 이상 영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PBR도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0.5 정도밖에 안 되는 대상그룹도 있다. 그래서 롯데쇼핑 대상그룹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쇼핑과 대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뭔가 좀 요것 때문에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올리브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세게 못 올라가고 있는 뭐 CJ라든지 CJ. 뭐 이런 종목도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 LS가 사실은 이 가격에 있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 건데 LS 전선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지금 결국은 LS 결국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고 전력기기 안에서 지금 가장 큰 미국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 LS 그룹인데 네. 그 지주사인 LS는 주가가 지금 뭐 올라간 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야 된다면 저는 LS가 가장 크게 업사이드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S와 CJ 들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님 여기는 있나요? 저도 뭐 그냥 뭐 가볍게 본다면 네. 그냥 롯데 지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롯데 지주가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가지 더 본다면 저는 코오롱. 코오롱은 또 이제 지주 회사이기도 하지만 또 패션업에 대해서 또 나오고 그쵸. 있기 때문에 또 계절성 그런 것도 있고 또 코오롱 또 모빌리티가 또 일부 특정 정책 그쵸. 테마주로 또 예. 엮여 있다 보니까는 그룹주들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주사에서 같이 한번 같은 모멘텀으로 또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슈로서 단발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춘소님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섹터가 밝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다 저희가 주제 준비하다 보니까 다루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태양광 이야기가 세 번째 특이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관계 속에서 미국이 또 중국을 견제한다면 우리나라 태양광은 그나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우리는 좀 태양광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혹은 김웅태 매니저님, 아까 우리가 1번 특이점에서 2차원지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으니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가 약해지면 태양광은 또 안 좋아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컸다.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로 뭐 재생에너지 예전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놓고 봤을 때 워낙에 또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쪽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1기 때도
신재생에너지들이 잘 올라갔어요. OCI라든지 풍력, 태양광 너나 할 것 없이 관련 종목들이 오늘 거의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들에 대한 사용폭을 줄이는 거지. 근데 네. 결국에는 미국도 땅이 넓기 때문에 태양광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단순히 지금에 있는 에너지 자원에서 가스, 석유화학이나 이런 연료 전지를 많이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 모습들이지. 결국에는 신재생에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 미국을 앞서 전기차 보조금 IRA 반도체 칩 마찬가지로 중국을 겨냥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같은 우방국에서는 오히려 반사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관세 부과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비중은 많아지겠지만은 일단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이제 부품이라든지 패널들이 워낙에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여놓겠자고 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관세 부과를 하고 나서부터 똑같이 물론 이제 태양광들도 IRA를 반영을 하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협상을 들어갔을 때는 면제를 할 수 있죠. 면세를 들어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오히려 태양광 산업들이 반사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또 싸게 만들고 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적용으로서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해리스에 대한 부통령에 대한 수혜주였기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제 당선인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김우태 매니저의 이야기는 반사이익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해리스가 한창 이제 트럼프와 대결을 할 때도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힘을 더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마저도 그때 태양광은 잘 움직이질 못했는데 지금 와서야 움직일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한때 뭐 원전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뭐 생산 단가, 생산 원가를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생산 원가를 비교했을 때 이제 보조금을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한 60원 정도로 이제 킬로와트당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예. 과거에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60원이 아니고 뭐 200원, 뭐 150원.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데 풍력이 지금 현재 이제 생산 단가가 엄청 낮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거의 80원대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원전과 2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해상 풍력이 나오면서 80원 단가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REC라고 이제 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 생산을 하면 전기대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금을 주기 때문에 80원 플러스 한 100원, 뭐 120, 우리가 킬로와트당 지금 최근에 뭐 130원, 120원이니까 낮췄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지금 이제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낮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안 줘도 풍력은 어느 정도 되는데, 태양광은 아직까지 생산 단가가 100원에서 120원 넘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태양광이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태양광은 굉장히 빠르게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풍력이나 이런 쪽은 이제 바람이 불거나,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은 햇빛이 비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풍력은 이제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그렇게 단가는 낮지만 전기라는 건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생산하다가 안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생산 이제 전기가 계속적으로 오다 끊기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력과 더불어 이제 ESS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했던 거를 갖다가 저장 장치로 해서 최근에 이제 ESS 많은 투자하는 게 이제 태양광도 그거를 바로 왜냐하면 바람이 저녁에 불 때 전기가 쓸 일이 없는데 그거를 저장을 했다가 이제 필요할 때 ESS에서 저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쓰게끔 하는 게 이제 ESS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고, 미국도 지금 이제 ESS 투자 때문에 한때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적이 있고 지금도 ESS 나오면서 조금씩은 올라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관련 주식들은 나쁘질 않다. 일론 머스크 전기차가 팔리면 그 전기에 관련해서 생산을 하는 전기가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원전으로 할 건지 풍력으로 할 건지 태양광으로 할 건지 화석연료로 할 건지 그중에 어떤 선택사항을 해야 되는 거고, 전기 없이 테슬라 전기차가 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더 발전 원을 찾아야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태양광, 풍력 트럼프 때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과거에 트럼프 2017년 때인가에 그때도 풍력 태양광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 주가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뭐 이가람 매니저님 의견이 동일하다면
뭐 넘어가서 이제 종목을 압축을 해서 마무리 짓는 순서로 가볼 텐데 추가적으로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종목으로 바로 가볼까요? 그냥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바로 얘기해 주시죠, 이가람 매니저님. 저부터요? 네. 저는 사실 신재생으로 하게 되면 뭐 태양광, 뭐 풍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필요한 거는 변압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내도 그렇지만 결국 국내를 보기보다 저는 무조건 신재생을 볼 거면 뭐 다른 이슈 필요 없이 무조건 변압기만 보면 된다의 입장이고 결국 미국 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요거 종목 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잠깐 보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 자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KB증권에서 이번 달 건 아니고요. 저번 달에 한번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요 위에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이 건설 투자를 했을 때 제조업에 대한 증가율인 건데요. 올해까지만 봤을 때도 지금 저점 대비 증가율이 제조업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 또한 꽤나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건데 그 아래로 보게 되면 전력 쪽에 대한 증가율인데요. 이전에도 많이 올라왔던 전력대에 대한 투자율이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와 있다. 그 주가 또한 미국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 상승폭에 비해 덜 나오고 있다는 표현이 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쇼티지에 대한 얘기가 더 올라주고 있고요. 결국은 원래는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있던 게 뭐 지금 변압기 쪽에 대한 내용인 건데 노후화된 변압기 이외에도 결국 AI 쪽과 데이터 센터가 더 증가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이클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현대일렉트릭이 오늘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들의 수급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주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이 버티고 있는 한 결국 그 아래 단에서가 강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걸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좋게 보고 있던 거는 산이전기였었고 산이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후속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일진전기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전선들뿐만 아니라 변압기 쪽이 이제 이번 달부터 변압기에 대한 생산이 꽤 크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투자자별로 봤을 때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거의 뭐 연기금이 뭐 인수하듯이 매수가 크게 들어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약간 큰 종목으로 본다면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효성중공업 자체도 소통해보게 되면 4분기가 좀 더 좋을 수 있고 그다음 여전히 공급이 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년 사이클인데 뭐 지금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보기에 너무 이르지 않냐라는 코멘트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효성화학에 대한 리스크를 벗어나서 다시 이제 고가로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이 고가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다다음 달에 있는 MSCI의 편입이 또 될 걸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압기가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이 종목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일전기, 일진전기, 효성중공업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님 종목은요? 저는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좋겠지만 OCI도 좋은데 OCI 계열사인 유니드.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반도체라든지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친환경 사업을 용도로 하고 있는 이제 화학 첨가물, 식품 첨가물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니드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번에 나왔던 소식들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탄소 포집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니드를 꼽아봤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도 적자 기업이 아니고 흑자 전환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오늘도 좀 급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니드가 또 한 차례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탄소 포집에 대한 이슈도 있고 태양광에 대한 이슈로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핫했던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유니드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풍력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면 CS 윈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11월부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세가 지금 6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잘 보시면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올해 실적이 3조 매출에 2,800억 영업이익이 나올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 지금 현재 1,000억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 1년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분기당 1,000억이 나왔습니다. 4분기도 600억 잡았다면 2,800억인데 매출이 지금 더블이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경에 뭐 8m 이상의 대구경의 해상풍력 타워를 생산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테슬라가 당선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 이만큼 좋아지는 회사도 없을 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OCI를 보시면 OCI도 지금 현재 해상풍력 그 태양광 관련해서 500억 이상 지금 이제 분기당 3개 분기를 했을 때 700억에다 거의 8, 900억 올해 1,000억이 넘어가는 영업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 중에서도 물론 OCI가 아까 유니드라 자회사라든가 여기가 케미컬 그다음에 2차 전지 많은 화학 소재 반도체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가 난다고 볼 수 있지만은 OCI가 지나치게 태양광만 하고 있다. 실적 대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OCI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CS 윈드 나오고 또 놀랬습니다. 그래서 OCI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했던 섹터에서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섹터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또 잘 가고 있는 섹터 많습니다. 매니저들도 잘 다루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 이가람 매니저님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저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10시 1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초특급 대박주 하나를 공개를 야. 할 테니까 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초특급 대박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무료 방송을 합니다. 10시 네. 10분에 참고 참았던 저를 기다리셨던 분들 들어오시면 유튜브에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어제도 제가 뭐 종목들 말씀드렸고 최근에 세포치료제 그다음에 오늘 시간으로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과연 그 외에도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지 바이오의 어떤 트렌드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새 바이오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잡으려면 조기준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태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이후에 10시부터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 내일의 급등주를 포착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급등할 것인지 예.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오늘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초특급 대박주, 내일의 급등주, 바이오 트렌드 다양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료 방송 가셔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